작은 서점. 정오 무렵 건초 트럭에서 쫓겨났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제임스 멜러헌 케인의 소설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열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공황 시절 도시를 떠돌던 불황자 남성은 우연히 한 가게에서 밥을 얻어먹다가 주인의 마음을 얻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내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나 콩을 통해서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1190님, 너무 더워서 책을 읽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땐 라디오로 듣는 게 제맛이지요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혹은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그 독서 리스트 딱 만드신 다음에 조금 선선한 바람 불면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작은 서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 중이세요?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인문과학 관련 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김경영 M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라딘 인문과학 MD 김경영입니다. 저에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내어드리다니요. 저희가 모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MD분들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요일에 또 다른 주에 나오시는데, 우리 김경영 MD께서는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네. MD를 하면서요. MD를 하면서요. 네. 네, 아무래도 그 좋은 책을 먼저 발견해서 소개할 때 네. 가장 큰 재미를 느낍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막 수십 권씩을 매일 접하는데, 그 김경영 MD님도 그러시겠죠? 책 속에 파묻혀 사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 예, 여러 출간되는 모든 제 분야의 책들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인문 과학 관련을 담당하고 계시면 조금 더 영역이 어려운데, 그렇죠? 네. 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뒷마당 탐조 클럽입니다. 작은 서점에서 책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듣자마자 저는 이 책을 떠올렸어요. 네네네. 정말 사랑스러운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첫 책으로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뒷마당 탐조 클럽은 소설 조이럭 클럽의 저자 에이미 탄이 쓴 탐조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관찰하고 쓴 관찰일지인 거죠. 뭐든지 유심히 살펴보는 일이 업인 소설가의 눈으로 본 새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조이럭 클럽이라고 하시면 그 영화로도 나왔던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그 영화고 맞아요. 소설인데 그 저자가 에이미 탄이군요. 네. 근데 에이미 탄이 쓴 탐조일지가 좀
주제가 신선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분야라서 선뜻 막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탐조가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취미생활은 아니긴 하죠. 네네. 한국에서는 배우 김태리 씨가 취미로 소개해서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아마추어 탐조가의 활동이 크게 확산했다고 합니다. 네네. 에이미 탄도 이 책에서 코로나 시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도 새들 덕분에 갇혀 있다는 기분이 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많은 것이 새롭고 또 발견해야 할 것들도 많아 새들을 지켜볼 때면 언제나 자유롭다고요. 그 탐조일지라는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냥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일기도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쵸, 네. 예, 내면일기, 외면일기, 명상일기, 식단일기 등등등. 근데 이 책은 오로지 그날 관찰한 새와 관련된 내용의 일기를 매일 쓴 것이죠. 실제로 이 책은 일기 형식으로 그날 날짜와 내용이 적혀 있고요. 에이미 탄이 총 5년간 쓴 방대한 양의 일지 중에 90편을 뽑아서 책으로 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탐조라는 게요. 지금 얼핏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OTT에서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었다라는 추리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탐정이 탐조가 취미예요. 그래서 모든 그 수사 기법, 수사 노하우를 그 조류의 어떤 그 본질에 비유해가지고 막 그 일을 풀어가거든요. 그만큼 요즘 약간 탐조라는 이 분야가 좀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예전부터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근데 매일 이렇게 새를 관찰해서 일기를 쓴다. 우리 왜 어릴 때 관찰일기 이런 거 되게 많이 쓰게 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저 사실 이 계절에 그래서 더욱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도 비슷합니다. 이 책에서 글만큼 중요한 게 또 그림이거든요. 그림도 있어요. 네. 에이미 탄이 본 새들을 직접 그리고 옆에 설명을 써두었는데 새들을 더 잘 그리고 싶어서 혼자 욕심내고 또 못 그리는 걸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고 사랑스럽습니다. 못 그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이 너무 웃기는데. 네, 물론 저같이 그림을 전혀 못 그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뭐 다 화가처럼 잘 그렸습니다. 네. 자, 본인이 이제 관찰한 새를 그림까지 그린다. 정말 새를 엄청 그 애정 깊게 보지 않고서는 이게 힘든 작업일 텐데 말이죠. 네, 이 책은 우리 작은 서점 청취자분들께서 실물을 보시면 이건 빌리지 말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물성으로서의 매력이 큰 책이거든요. 또 책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물성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에이미 탄이 그린 그 새의 사파가 책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직접 노트에 그린 그림을 그대로 스캔을 해서 실은 거거든요. 근데 에이미 탄은 그림 옆에 관련된 글을 같이 써요. 네.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영문 손글씨니까 번역이 안 된 원본 이미지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편집자분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원문 손글씨가 주는 정치와 또 글의 내용이 주는 재미를 둘 다 놓치실 수 없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그림은 항상 똑같은 것이 연속된 2페이지에 연달아 나오는데요. 네. 한쪽에는 에이미 탄이 그림과 함께 손글씨를 써둔 원상태 그대로. 네,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손글씨 그대로인 거죠. 한쪽은 번역해서.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바로 옆쪽에는 손글씨 부분만 지워서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편집자가 고민해서 내린 이 무엇도 포기할 수 없다 결론이 저는 좋았다고 봐요. 그리고 책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덧붙이자면 이 책이 표지도 예쁘고요. 네. 누드 사철 제본을 방식을 사용한 책이라서 책 자체가 워낙 아름답습니다. 누드 사철 제본이 뭐예요? 이렇게 그 실로 묶어서 하는 걸, 이렇게 제본을 하는 걸 사철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거를 막지 않고 네네.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보기에 되게 예쁩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정말 소유하고 싶은 책, 맛이 있는 책,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다른 얘기지만 에이미 탄은 굉장히 저명한 소설가인데 그림도 제법 잘 그리신다고 하고 재주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움직이는 특히 강아지, 말, 새 이런 거 그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그림을 배우셨나요, 이분은? 저도 처음에는 이분이 타고난 다재다능한 분이신 줄 알고 복 받으셨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타고난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의 결과? 네, 에이미 탄이 1952년생이세요. 73이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네. 근데 이 탐조 수업을 언제부터 들었냐면요. 64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장비를 하나하나 사서 새를 보고 그리는 그림을 연습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림 연습을 하셨구나. 네. 탄은 연필 마일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일리지 무슨 의미죠? 네, 사실은 이건 탄의 선생님이 쓰던 표현인데요. 연필로 그리는 만큼 실력의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이미 탄은 열심히 관찰하고 열정을 불태워서 그림을 연습합니다. 연필 마일리지를 계속 쌓는 거죠. 실제로 책을 보시면 그림이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는다는 것을 눈치채실 거예요. 맞아요. 연필 마일리지. 모든 분야에서 다 이 마일리지는 항상 쌓이는 것 같아요. 그죠? 64세. 탐조와 또 새 그리기라는 취미를 시작하셨다는 거, 그것도 좀 멋있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뒷마당, 탐조 클럽일까요? 뒷마당에서, 본인 그 집 뒷마당에서 관찰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바로 이 책의 매력 포인트 100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탐조, 버드와칭은 새를 보러 산으로 들러 다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에이미 탄도 처음에는 탐조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은 당연히 야외 장소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탄이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 있는 수업을 남편이 데려다 줬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취미 생활이라는 게 수업으로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애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가서 보고 구경하고 뭐 그림 그리고 관찰일기 쓰고 이래야 이게 실력도 늘고 재미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서 아쉬워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 깨달아요. 어라? 근데 우리 집 뒷마당에 새가 많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뒷마당의 새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사시는 그 미국계 중국인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에 이제 우리가 전원주택 떠올리면 뭐 넓은 뒷마당도 있고 막 숲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새들과 친구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지만 또 새들이 그렇게 공짜로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하는 새가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탐조를 하려면 또 새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니 에이미 탄이 열정, 노력의 아이콘이시더라고요. 새들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들이 날아가지 않고 뒷마당에 머무르게 하려면 뭐 어떤 좀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있어야 하는 게 있고 없어야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우선 있어야 하는 게 뭘까요? 모이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네, 밥. 예. 근데 맛있어야 하겠죠. 네. 책에서는 탄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자주 말해요. 왜냐면 냉장고에 살아있는 밀웜이 1만 마리가 있대요. 아, 그 지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냉장고에 지렁이가 10,000마리가 있다고요? 새들한테 네. 밀웜은 고품질의 식사거든요. 네네. 그걸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자꾸 말하더라고요. 상당히 미안한가 봐요. 좀 미안하실 수 있죠, 이거는. 네. 근데 웃긴 게 탄도 이 밀웜들을 징그러워하거든요. 근데 밀웜을 주분하고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말린 밀웜보다 살아있는 밀웜이 훨씬 비싸대요. 네네. 근데 새들이 하루에 몇 마리를 먹냐면 무려 1,000마리를 먹는데요. 새들이 하루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네, 그게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두고 새들을 유혹하니까 탄의 뒷마당에 새들이 수백 마리가 모여든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이게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는 탄이 말린 밀웜을 줘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미 입맛이 고급이 된 거예요. 그쵸. 생을 먹다가 갑자기 말린 거 주면. 네. 네. 안 먹죠. 네. 그래서 막 물었다가 뱉고 밀웜 더미를 막 헤집어서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난장판을 쳐놔요. 아이고. 그런 얘기들이 재밌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듣는데도 웃기네요. 이 에피소드들이. 네, 근데 또 한 가지 더 웃긴 건 탄이 자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애가 있었다면 지금 손주들 대학 학비를 대야 되는데 손주가 없으니 밀웜 수백만 마리 정도는 사도 된다면서 스스로 합리화도 합니다. 아, 돈 쓰는 명분을 만들었군요. 근데 손주 학비 대신 새들의 밀웜에 돈을 쓴다. 아, 자, 뭐,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그럼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새들의 밥이고, 없어야 되는 건 뭘까요? 천적. 아, 그쵸. 네. 고양이 같은 거 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새들이 밥을 뺏어 먹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청설모, 쥐, 그리고 새들을 잡아먹는 고양이, 맹금류 이런 동물들을 막으려고 또 계속 머리를 써요. 새들이 밀웜 말고도 수액이라는 것을 먹는데요. 이걸 쥐랑 청설모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막으려고 온갖 물리적 방법을 써보지만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얘네가 머리도 신체 기능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장애물들을 뚫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탄이 이걸 되게 약올라해요. 얘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동물은 발에 갈고리 줄이 달리고 머리에는 창
창조적인 범죄자의 뇌가 장착된 올림픽 체조 선수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엄청나게 매운맛 수액을 놔두는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한 게 새들은 매운맛을 못 느낀대요. 아, 네, 그러니까 매운 걸 못 먹는 쥐만 퇴치가 가능한 거죠. 새는 매운맛을 못 느껴요? 네. 오, 그 자체도 신기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오. 신기하죠. 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새들에 대한 소소한 상식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물론 백과사전도 아니고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있지도 않지만 에이미 탄의 재밌는 일화 등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사실 두 갈래의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해요. 한 갈래는 이 책이 새를 관찰하는 탐조 일지잖아요. 네. 그러니 이 같은 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요. 또 한 갈래는 새들을 관찰하는 에이미 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실 에이미 탄, 저는 이제 조이러 클럽의 작가라고요? 그분이라고요? 좀 사실 놀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보다는 이 정말 유명한 이 에이미 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듣는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책에서 관찰하는 새가 결국 에이미 탄의 눈을 통해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근데 바로 그게 제가 이 책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에이미 탄이라는 인물이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현재 73이고 탐조를 시작한 나이가 64세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미 저명한 문학상을 여러 수상해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업적으로는 이미 성공한 전문가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탐조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이분의 태도가 너무 뭐랄까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네. 요즘 젊은 여성들이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귀여운 할머니라는 존재가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책에서 나타나는 에이미 탄을 보면 아, 이런 할머니를 말하는 거구나 싶어요. 저는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이 책의 에이미 탄 같은 모습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귀여운 할머니가 되고 싶다.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늙고 싶지 하면 뭔가 명랑하고 무겁지 않게 이렇게 늙고 싶거든요. 그 귀여운 할머니란 느낌 또 어떤 면에서 그걸 느꼈는지 또 궁금하네요. 일단 네. 에이미 탄이 정말 솔직한데요. 솔직함. 네. 근데 웃깁니다. 아, 유머가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아, 맞아요. 네. 근데 글로 웃기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저는 책을 읽을 때 웃긴 부분에 크크크크 이렇게 써두거든요. 키읔키읔키읔. 네. 근데 이 책에는 크크크를 되게 많이 표시했어요. 그 에이미 탄의 문체가 좀 시니컬합니다. 근데 그 시니컬한 문체로 아무렇지도 않게 엉뚱하고 웃긴 속마음을 툭툭 쓰거든요. 근데 이건 말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직접 읽으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트여있고 열려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이미 서문을 읽으면서부터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서문에 탄의 멘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멘토는 13살짜리 여자아이 피오나인데요. 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끊임없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 아시죠? 엄청나죠. 이 나이면. 네. 탄은 사실 처음엔 그걸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피오나와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소녀의 옆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피오나가 아이답게 이곳저곳 식물들과 새들을 정말 열심히 유심히 보고 네. 관찰하고 거의 세상 모든 것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탄이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정보들을 이 아이와 함께 다니다 보니 너무 많이 보게 되고 흡수하게 된 거죠. 어린이가 주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 이것을 탄은 배우기로 합니다. 네. 그때부터 피오나를 멘토로 삼고서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자연 관찰을 합니다. 이런 면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왜 드라마 지금 한 편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 막 좀 떠오르는데요. 할머니와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서 관찰하는 모습? 그렇죠. 그 피오나에게서 이런 질문의 미학을 배워서 그런 건지 이 책에는 에이미 탄의 정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게 누군가의 대답을 바라는 질문은 아니에요. 네. 그보단 그냥 혼잣말 같은 것인데요. 새가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합니다. 의인화의 위험을 인지하고 경계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으로서 새의 마음을 이해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인데요. 결코 100% 이해 불가능한 것, 불가해한 것을 이해해보고자 집착하는 것.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려 깊은 사랑을 하는 모습까지 이 책에서 보는 에이미 탄은 정말 네. 매력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 MD님이 에이미 탄 개인적으로 이렇게 팬이세요? 굉장히 푹 빠져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기존에 좀 알던 작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 조이 클럽의 명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 좋아하는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귀여운 할머니, 이분이 내공이 엄청나구나를 좀 파악하시고 빠지셨다는 얘기인데, 이 책을 좀 이렇게 영업을 한다면, 영업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지만, 뭐 어떤 책이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줄 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적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름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한마디로 덧붙이기엔 또 제가 이미 이 덕질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우니까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네. 저는 언제나 그 종을 뛰어넘는 사랑에 벅차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 자연, 생명과 교감하는 이야기에는 진한 낭만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 무의식 깊이에 본능적인 어떤 그 자연과 생명과 통하는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은 그 부분을 분명히 건드리고요. 저는 요즘 주말마다 동물보호센터에 봉사활동을 가거든요. 네.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여러 고양이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생명으로서의 이들을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됩니다. 네네. 그냥 귀엽다, 좋다 이런 것과는 또 다른 감각인데 이건 누군가의 설명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저 나와 다른 종의 생명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에이미 탄이 새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한 것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그 연결의 감각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또 다른 MD님께서는 거북이 얘기 뭐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런 어떤 다른 종을 뛰어넘는 사랑, 자연과의 어떤 생명과의 교감 이런 정서들이 요즘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힙한 그런 문화로 좀 자리 잡고 있다는 좀 생각도 들어요. 그런가요? 좀? 자연과 함께 연결되는 감각의 소중함을 점점 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인 것 같고 좀 이런 전 사실 좀 이런 거에 좀 낯설었는데 지금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생물들에 대해서 그렇죠. 하물며 집에 있는 강아지조차도 네, 약간 그 생명의 어떤 의인화를 시켜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같이 교감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생명과 연결의 감각을 깨워주는 책 뒷마당 탐조클럽 에이미 탄의 오늘 책 소개해 주셨는데요. 알라딘 김경영 MD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듣고 오겠습니다.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 see.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be free. Blackbird fly, blackbird fly into the light of the dark black night. Blackbird singing in the dead of night. Take these broken wings and learn to fly.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름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아, 그러게요. 아니,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실내와 실외의 기온차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어요. 아무튼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나 지금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계절은 바뀌어요. 곧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에 하다가 목이 좀 잠기더라도 그럼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요. 저희 AI랑 방송하는 게 아니니까요. 힘들면 힘들다 말씀하시고 기침 나면 기침하시고. 그 청취자 5669님께서 작은 서점 라디오 콩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 1367 책을 소개해 주셔서 읽고 있어요. 일주일에 5번은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1367 끝까지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밌대요. 저는 끝까지 못 읽어서 뭔가 이렇게 언젠간 읽어야지 미뤄둔 책입니다. 그쵸, 끝까지 읽어야 되죠. 그 마지막 장이 재밌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읽으면 더 연결이 좋고요.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일주일에 5번 들으시면 그냥 다 들으시는 거네요. 아, 그렇네요. 네, 작은 서점과 함께 생활하시는 거네요. 아, 그렇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토요일은 이제 방송을 안 하니까. 그리고 아이디 배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제가 예전부터 최 작가님의 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는데요. 여전하셔서 반갑고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니 이 작가님은 연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글을 쓰시는 분인데 연기 얘기를 하시면 네.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늘 어쩔 수 없이 줄거리를 좀 소개할 때 뭔가를 좀 해야겠네요. 아니요. 네. 너무 무리 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모두 편찮으신데. 그리고 저희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이제 작은 서점, 동네 작은 서점들 탐방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체크인이라는 그 여행 서점 전문점이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추천책으로 최민석 작가의 마드리드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는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많은 아저씨 같은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줄마다 막 유머가 있어가지고 배꼽을 잡게 웃는다. 그래서 어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지하철이나 도서관에서 읽으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쩜 그렇게 우리 최민석 작가님을 잘 아실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팬들이 많으세요. 좋으시겠어요. 아니, 한 12분 계신데, 약간 예수와 12사도처럼. 그 중에 한 분이라, 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체크인 아세요? 예전에 제안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한 적도 있고, 그러셨군요. 성함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전 세계 12분밖에 안 되는 제 소중한 독자이기 때문에, 마침 제가 다니다가 그 서점이 원래 연남동에 있는데, 저희 집 근처로 이사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지나가면서 안부 인사를 한번 나눴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오늘 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은 제임스 앤 케인의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라는 작품이고요. 이 책은 아마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목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이 굉장히 유명하고 옛날에 사실 영화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 아주 어릴 때 나온 영화였는데 그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잭 니콜슨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연 배우가. 그래서 오늘 작품을 두고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소설의 영감을 받아서 이방인을 썼다. 이게 또 이 작품을 유명하게 만든 것 같아요. 까미의 이방인이 이 작품의 영감을 얻어서 탄생했다고요? 와, 그렇죠. 네. 게다가 이 소설은 누아르 소설의 효시라고 불립니다. 이전에는 사실 누아르라는 장르조차 없었는데 이 소설의 영감을 받은 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하면서 누아르라는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프랑스 영화에서 이제 누아르 영화가 생긴 거고. 누아르 소설이로 하드보일드 소설이라고도 하던데 그게 좀 다른 느낌인가요? 하드보일드는 문체가 문체가 이제 그 계란을
아주 바싹 구웠을 때 수분이 없잖아요. 네. 그런 그 문체의 소설을 하드보일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탐정 소설로 넘어가면서 네. 하드보일드 소설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드보일드는 사실 해밍웨이가 쓰는 것도 하드보일드 소설입니다. 네. 대신 이제 그 굳이 말하자면 그것이 탐정 소설을 쓸 때 장황한 수식 없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일종의 탐정 소설 이퀄 하드보일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좀 혼동됐고요. 아무튼 뭔가 이 어두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이제 누아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누아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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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이죠, 블랙.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좀 누아르 하면 이제 홍콩의 주윤발이 이제 성냥개비 씹고 그렇죠. 있고 그런 네. 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의미가 좀 혼동됩니다. 누아르, 하드보일드. 네. 네. 자, 이 작품을 쓴 사실 제목은 굉장히 유명한데 제임스 케인이라는 작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작품에 대해서 작가는 많이 안 알려졌는데 좀 소개를 하자면 꽤 옛날에 태어났습니다. 네. 옛날 1892년. 네, 일단 세기가 달라요. 그렇네요. 1892년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14살에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해서 네. 낭낭 18세에 졸업을 합니다. 조기 졸업을 했군요. 그렇죠. 이 조기 입학을 하고 조기 졸업을 한 거죠. 네. 그러고 사실 영재인 거죠.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볼티모어에 있는 지역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자 자기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소속된 곳이 79사단이었는데 네. 이 사단이 발행하는 신문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였군요. 그렇죠. 이렇게 작가가 될 사람은 전쟁 중에도 꼭 글을 쓰죠. 해밍웨이처럼. 네. 그리고 이제 1923년에 귀국을 해서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쳤어요. 네. 그러다가 뉴욕으로 이주를 해서 희곡을 발표했고요. 네. 당시에 신생 잡지인 뉴요커 편집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뉴요커가 신생 잡지였다. 여기서 세월이 느껴지죠. 네. 지금 역사와 전통이 있는 뉴요커인데. 1892년생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1931년에 파라마운트사로부터 시나리오 작가 제의를 받고 이제는 할리우드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934년에 발표한 첫 소설 오늘 작품입니다. 네.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죠. 그리고 이 소설은 할리우드에서 2차례나 영화되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2차례나 됐어요. 맞아요. 네. 1950년대 막 그런 옛날 필름 그러니까 영화가 아주 있고. 옛날 영화가 있고. 네, 잭 니콜슨이 나오는 네. 1982년도 영화가 있고. 맞아요. 젊은 정치자들이 들으면 80년대 영화도 옛날 영화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더 옛날 영화가 있고. 흑백과 컬러는 너무 다른 그렇죠. 개념이죠. 그 후에 이제 배액 보상, 세레나데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 작품들 모두 영화화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쓰면 영화가 잘 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사실은 네. 소설을 이제 시나리오 대본처럼 네. 뭐 쓴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태어난 해인 네. 1977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고,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저랑 바톤 터치를 한 거죠. 네. 송구합니다. 환생?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네. 깜짝이야. 네. 근데 이 소설이 미국 출판업계 최초의 베스트셀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양장본, 문고판, 희곡, 영화와 오페라로까지 재생산이 되고 있고요. 워낙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이다 보니까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창구로 빠짐없이 활용이 된 거죠. 그렇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시나리오 작가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썼는데 근데 소설가가 된 계기가 네. 이 동료 작가들이 이 소설을 좀 써보라고 자꾸 권유를 했대요. 그 권유를 잘 또 들어서 성공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작품과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주변의 조언을 잘 새겨 들으면 성공이 뒤따른다. 이런 삶의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조언도 네. 잘 가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줄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인공인 프랭크는 불황자입니다. 네. 오갈 데 없던 그는 어느 날 고속도로 옆에 있는 간이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합니다. 한편 이 식당의 주인인 닉은 프랭크가 돈이 없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리죠. 마침 일손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프랭크한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프랭크는 내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고난 불황자 습성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런데 이때 젊고 매력적인 식당 사장 닉의 부인인 젊은 여성 코라가 나타납니다. 네. 프랭크는 그녀에게 매력을 느껴서 자기도 모르게 일자리를 수락합니다. 네, 유부녀잖아요. 유부녀한테 그렇죠. 반해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일단 뭐 정리하면 그렇죠. 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일을 시작한 프랭크는 일을 하면서 차차 코라 또한 자기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코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리스 이민자 닉과 식당 주인이죠. 오로지 돈 때문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애정이 없는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라와 일찌감치 코라에게 반했던 프랭크, 둘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급기야 닉을 없애기로 계획을 합니다. 역시 아까 느와르라 그랬잖아요. 예, 네. 소설의 색깔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네. 소설은 스릴러물로 네. 조금 바뀝니다. 둘은 닉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죽은 걸로 위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미끄러졌지만 닉이 살아남은 거죠. 되게 애매하게 가격이 아무튼 근데 닉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예. 코라는 예. 야 이거 닉이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겁에 질려요. 그리고 프랭크도 자기들의 계획이 들킬까 봐 네. 이제 무서워서 가게에서 도망을 칩니다. 망했어요. 네. 진짜 이제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예. 태어난 닉은 네. 둘이 꾸민 일인 줄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정전이 돼서 자기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봤거든요. 이 네. 부분에선 닉이 알아야 되는데 이 만천하에 이 둘의 소행이 드러나야 되는데 닉이 아무튼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눈치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른 좀, 척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좀 눈치 없고 예. 일머리 없다는 소리를 종종 듣거든요. 네. 거의 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닉은 독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저처럼 둘 사이를 전혀 눈치 못 챈 채 지냅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랭크를 우연히 당구장 앞에서 만납니다. 네. 그리고 눈치 없는 사람답게 프랭크한테 말하죠. 자네 어디 갔나 이 사람아. 얼마나 찾았다고. 어서 가게로 돌아와야지. 허허허허. 이러면서 네. 마치 사람 좋은 시골 이장님 같은 웃음을 연발을 하죠. 어떻게 웃는다고요? 이렇게. 소설에는 이렇게 네. 웃는 지문이 없습니다. 소설에서는 안 웃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자네 어디 갔나.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유. 어서 가게로 돌아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프랭크는 가게로 돌아오고 다시 코라와 연인이 되죠.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닉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치밀한 계획을 짭니다. 또 범행을 계획을 해요. 근데 그게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냥 둘이 있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계획을 자꾸 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나쁜 예. 사람들. 자, 이제 둘이 있기 위해서 잔인한 계획을 세웠다까지 들었는데 어떤 계획인가요? 네. 둘은 이제 닉을 태우고 말리부 해변가를 달립니다. 여기 참고로 제가 가봤는데 네. 진짜 이 내 아내와 식당 그 종업원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달린다 이런 생각이 안 들 만큼 아름다워. 해변이 정말 아름다워요. 예. 닉이 안 그래도 눈치 없는데 네. 더 눈치를 못 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서 닉을 없애려고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이 사고로 닉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네. 둘은 일단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그 교통사고 얘기는 딱 빼셨네요. 나중에 책으로 읽어보세요. 요거는 굉장히 네. 좀 내용이 복잡해서 네, 좀 재밌어요. 네. 제가 요거까지 소개하면 네. 여러분 그 독서하는 재미를 앗아갈 것 같아서 꼭 책으로 확인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정말 이게 원래 이렇게 정말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는데 체포가 됐어요. 네. 뭐 이게 들킨 건가요? 왜 체포가 범인으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왜 들킨 그렇죠?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왜 체포가 됐냐면 네. 알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닉이 죽기 일주일 전에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미심쩍은 거죠. 이거 사실 근데 그 프랭크는 모르고 코라가 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경찰은
둘을 체포해서 네.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때부터 검사는 프랭크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죠. 네. 그런데 검사는 그 코라가 범행을 꾸몄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보험에 들었으면 그 수령자가 이제 배우자로 지정돼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검사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검사가 준비한 진술서에도 코라가 모든 범행을 계획했다. 이렇게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프랭크는 이 진술서에 사인을 하죠. 네. 그리고 코라의 변호사 역시 코라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알고 보니까 네. 닉이 코라뿐만 아니라 네. 보험까지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보험을 사랑한 남자였어요. 보험이 많았어요. 네, 그가 들어놓은 보험이 총 3개였습니다. 이 보험들의 약관에 의하면 운전자가 고의적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 네. 동승인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면 동승자가 배상을 받는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보험이긴 그렇죠. 하네요. 왜냐하면 네. 고의로 사고를 내면 네. 옆에 있는 동승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동승자는 지금 프랭크잖아요. 그렇죠. 운전자는 코라였고 동승자는 프랭크입니다. 그래서 코라의 유죄가 인정이 되면 네. 새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서 프랭크한테 새 보험사가 각각 네. $10,000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보험금을 프랭크가 다 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였던 코라는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고 네. 옆에 탔던 프랭크가 결국 보험금을 총 $30,000를 받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험사가 3군데니까 한 군데로부터 $10,000씩 해서 합의 $30,000.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변호사가 술수를 씁니다. 네. 그 제일 처음에 원래 가입한 그 보험사가 있고 새로 가입한 보험사가 2군데거든요. 그래서 새로 가입한 두 보험사한테 너희가 $10,000씩 내지 말고 $5,000씩만 내라. 그래서 네. 제일 처음에 가입한 보험사 거기에 $10,000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제일 처음에 가입했던 보험사는 한 푼도 안 내고 $10,000를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두 보험사한테 네. 타사로부터 $5,000씩 받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일 뿐이지 범죄 사건이 아니었다. 보험사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변호사가 꼬드긴 거죠. 변호사가 잔머리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게 좀 네. 굉장히 복잡해진 사안이에요. 자, 정리를 네. 하자면 네. 일단 코라가 범인이면 네. 코라는 살인죄를 적용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네. 그러면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새 보험사는 각각 $10,000씩 총 $30,000를 동승자인 프랭크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고의로 사고를 냈으니까 네. 동승자인 프랭크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코라가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니라 단순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순한 네. 교통사고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일단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단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코라도 프랭크도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좋고 매부 좋고. 소설을 네네. 보면 실제로 풀려납니다. 네. 그리고 닉이 나중에 가입한 두 보험사는 제일 먼저 가입한 보험사한테 $5,000씩만 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일 처음 가입한 보험사는 $5,000씩을 2번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를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수령인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나중에 가입한 두 보험사는 원래 지급해야 될 $10,000의 절반씩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프랭크는 혼자 $30,000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걸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랭크는 어떤 선택을 하죠? 결국 프랭크는 네. 자기의 자유와 코라의 자유 그리고 $10,000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코라와 함께 $10,000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찐사랑이죠. 그래서 코라와 프랭크는 $10,000를 챙기고 풀려납니다. 네. 그리고 둘은 과실치사로 판결난 집행유예로 네. 6개월을 보낸 후에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날 둘은 바다로 가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깊이 잠수를 하다가 코라는 그만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그녀를 빨리 태워서 병원으로 가려고 했던 프랭크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겨우 뭐 이렇게 헤어나오는가 싶더니 이제 결국 또 화를 당하네요. 그죠? 네. 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코라는 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결국은 혼자서 모든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닉과 코라를 차례대로 살해했다. 이런 혐의를 쓰고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코라를 살해한 건 아닌데 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인 그렇죠. 인과응보인 거죠. 네. 참, 이게 확실히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여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 긴장감을 주는 그 묘한 힘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가장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걸 거예요. 여기 포스트맨 우편 배달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제목이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예요. 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 그 작가가 직접 밝힌 건데 첫 번째는 이 소설을 쓰는데 영감을 준 소송이 있었어요. 네. 그 소송이 뭐였냐면 한 잡지 편집자와 아내와 정부가 얽힌 사건이었는데 그 아내가 정부와 합작을 해서 네. 남편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이제 그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네. 보험 관련된 그 우편물이 오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편 배달부한테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오면 네. 꼭 배를 2번 울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편 배달부가 2번 울리는 것은 결국은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남편에게 살아있을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네. 살인 사건과 관련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라는 이유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네. 그 원래 작가가 제목을 막 못 정했어요. 뭐 바비큐도 정했다가 뭐 사랑이나 돈이냐 뭐 출판사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네. 그건 너무 심파 같아서 그만두고 네, 네, 네. 뭐 좀 별로예요. 나중에 작가가 생각한 게 뭐 블랙 퓨마, 검정 퓨마, 그다음 뭐 악마의 수표책 아니야. 뭐 다 이상해. 다 거절당했고 네, 네, 네. 이러다가 매번 이제 원고를 보내고 예. 그 출판사에서 결과를 우편물로 알려주거든요. 예. 그래서 작가 맨날 우편 배달부를 그 기다리는 자기의 그 신세를 아하. 동료 작가한테 얘기를 하다가 동료 작가 재밌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우편 배달부들이 그 등기 우편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 특히 작가들이 우편 배달부가 오면 작업을 방해받잖아요. 네. 불러도 잘 안 나가요. 아, 그러세요? 저도 이제 좀, 아무튼. 뭐 카톡도 확인 안 하고, 네. 전화도 안 받고네요. 그래서 불러도 잘 안 나가고, 네네. 그래서 우편 배달부들이 와서 우편물 여러 번 누르다가 우편물을 놓고 떠날 때 네. 자기가 떠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아일랜드 우편 배달부들도 그랬고, 이 네. 미국의 우편 배달부들이 떠날 때 네네. 배를 2번 울리고 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일랜드의 우편 배달부들은 전통적으로 늘 배를 2번 울렸답니다. 이 2번 울리면 우편 배달부가 왔다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그 프랭크의 운명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은유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하고자 하는 그 욕망. 네. 이건 이제 소설을 읽어보셔야 나옵니다. 예. 그거와 어떤 그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작가가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예, 이게 뭐 어떤 데서는 우편 배달부는 배를 2번 울린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포스트맨이 조금 예. 더, 네. 아무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그 소송 사건과 또 이런 어떤 이런 그 당시에 뭐 풍습이랄까 그런 것들이 다 묘하게 결합이 돼서 나온 제목이고 네. 이 배경을 알면 이게 무릎을 치는 아주 재밌는 제목인데 이 배경을 모르면 뭐야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요하는 그렇죠. 게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책들이 보면 뒤에 해설서에 그런 것들이 좀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 장강명 작가의 인생책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으로? 저 약간 놀랬거든요. 그 장강명 네, 네. 작가님이 하는 네. 코너가 인생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날 매번 손님들이 나와서 예. 자신의 인생책을 얘기하는데 정작 장강명 작가는 자기의 인생책을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니 이 책이라고 몇 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길게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한번 여기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최원정 네. 아나운서님이 네. 거기 가서 네. 인생책을 얘기하고. 그거는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화 한 편 제대로 본 것 같고요. 이 책이 또 이후에 또 많은 어떤 창작물에 영감이 됐다 그러니까요. 뭐 고전이고 명작이잖아요. 꼭 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어떤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이 소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노라 존스의 트레저디 골라왔습니다. 항상 직관적이고 이런 제목 좋습니다. 80년대 네. 가요의 뮤직비디오 스타일이죠. 좋아요, 좋아요. 가사와 일치하는 영상. 네. 자, 오늘 그러면 최민석 작가가 추천하는 노라 존스의 트레저리 비극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파이어. 파이어.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It's a trap.